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16일 금요일이고요. 저희가 좀 색다른 복장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 네. 옛날 생각나고 저는 참 좋은데 예인 씨는 교복 세대는 아니잖아요. 네. 잘 어울리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옛날 교복을 입은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혈당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워보는 혈당 학교가 문을 열었는데요. 빠짐없이 출석하셔서 혈당 관리법 함께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상암동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오늘부터는 더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맑은 날씨에 나날이 더워질 텐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주말 날씨까지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날씨 전해주시죠. 네, 우선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보통 더운 날씨에 습도가 높으면 찜통더위, 습도가 낮으면 불볕더위라고 하는데요. 당분간은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그늘에서는 더위를 좀 피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져 있는데요.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몇십 분만 햇볕에 노출돼도 화상을 입으실 수 있으니까요. 모자나 양산 이용하셔야겠고요. 또 대부분 지역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볼 텐데요. 서울은 29도, 광주와 대구는 32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3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주말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맑은 날씨에 나날이 더워지면서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를 텐데요. 올해 들어 가장 덥겠고요.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외 활동하신다면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다음 주 화요일에 비 소식과 함께 한풀 꺾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서울시의 저출산 해결책 서울팅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이 저출생 대책으로 검토 중이던 청년 만남 서울팅 사업을 두고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부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지원하는 청년 만남 서울팅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관련 예상 8천만 원을 추가 경정 예산안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 젊은 층이 연애를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다라는 답변에 착안해 이 검토 중이던 사업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거긴 하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다른 이 저출생 대책의 의미까지 희석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에 따라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한데요. 네, 서울시는요, 이 서울팅이 저출산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인지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요. 이 사업 추진을 전면 재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대책으로서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라면서 이 정책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이 저출생 대책이 희석되거나 우선순위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접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신 이 신혼부부 지원 등 현재 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출생 대책 지원 사업이 많은 만큼 그러한 부분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저출생 문제를 시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참 고무적인데 이게 이제 미래에는 큰일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보다 뭐 시 차원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홍보성으로 예산 쓰고 끝나는 정책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구하라 법안 발의 촉구입니다.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연락이 한 번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기 위해 54년 만에 연락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느냐.
2년 반 전 이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고 김종환 씨의 친누나 김종선 씨가 지난 1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외치면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하라법은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가 사망했을 때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2019년도에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하면서 12년 만에 구하라 씨의 친모가 나타나서 이 구하라 씨의 재산 상속을 주장을 하면서 발의되게 된 그런 법안인데요. 하지만 구하라법은 3년이 넘게 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앞서 언급한 김종환 씨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한데요. 이 54년 만에 김종환 씨의 사망 후에 이 보험금, 합의금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54년 만에 나타난 그의 80대 생모가 현재 이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겠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자녀가 없는 김종환 씨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직계 존속인 생모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생모가 통장에 있던 동생의 통장에 있던 현금 1억 원과 동생이 살던 집도 모두 자신의 소유로 돌려놓았다라는 게 이 누나 김종선 씨의 주장입니다. 현재 생모는 이 재산 상속을 반대하는 고 김종환 씨의 이 유족들과 소송을 벌였고요. 1심에서는 현재 승소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이러면서 1년 전 생모가 출연했던 방송이 다시 또 재조명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 이 사례가 이제 한 프로그램에서 방영이 됐는데요. 당시 방송에서 생모는 나도 자식들에게 할 만큼 했다. 우리 아들 보상금 나온다고 하는데 나도 그것 좀 쓰고 죽어야지 라고 말했고요. 이에 제작진이 그러면 부모로서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시냐라고 묻자 내가 그만큼 키워줬으면 됐지. 어렸을 땐 내가 다 키워줬다. 자기들이 컸나? 라고 이렇게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실제 생모는 고인이 2살 무렵 떠난 후에 단 한 번도 자식을 보러 오지 않았다라는 게 유족의 주장입니다. 2살까지 키웠다는 거죠, 2살까지. 네. 그리고 떠나서 연락이 없다가 그 재산 받으려고 왔다 이거죠. 근데 지금 법으로는 줘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이거 참, 예. 이건 정말 다양한 논의가, 이제 논의 차원이 아니죠. 벌써 2년 됐다는 거 아닙니까?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됐어요. 네. 근데도 아직도 잠자고 있어요. 참,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피해자에 대한 고려 없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입니다. 전남도 산하기관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지연 처리하고 또 상급기관에 허위 보고한 사실이 전남도 감사에 적발이 됐습니다. 어제 전남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 3월쯤 이 노동조합에 직장 내 성희롱 고충 신고서 이 2건이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이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신고를 받거나 또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흥원은 이 성희롱 고충 신고건에 대해서 무려 9개월이 지난 11월에야 이 조사에 착수해서 12월에 완료하는 등 사건 조사를 부당하게 지연 처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게 지난해 3월이었는데요. 9개월이 지나서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뒤늦게라도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 진흥원은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까지 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감사 결과 이 전문성을 갖춘 고충 상담원이 아니라 일반 직원 2명이 이제 사건 경위 사실 확인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성희롱 접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켰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진흥원은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 2차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사실을 여가부에 이제 보고하지도 않았고요. 2023년 1월 9일에서야 사건 접수일을 2022년 12월 10일로 허위 보고까지 했습니다. 이에 전남도는 진흥원에 대해서 기간 경고를 했고요. 이 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까지 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울철보다도 네. 이런
같은 여름철에 이 바람 이 두 글자를 더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보통 바람하면 겨울에 조심해야 되고 여름은 바람보다 강한 이 햇볕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계절에 네. 바람이 들어가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 이걸 특별히 또 조심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게 어떤 질환인지 어떤 얘기를 해줄지 행복한 아침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메디컬 토크쇼 닥터 하우스에서 만나봅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내 몸을 위한 메디컬 토크쇼 닥터하우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장영규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해 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겨울보다 무서운 여름 통풍입니다. 아, 그렇군요. 통풍. 선생님, 통풍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가요? 통풍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된 후 남은 일종의 찌꺼기 물질인 요산이 몸 밖으로 빠져가지 못하고 과다하게 쌓여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만성 대사성 질환으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하여 통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극심하게 아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풍의 통증은 발작으로 표현하고요. 여성의 출산과 비교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 모든 병 중에 가장 아픈 병, 질병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근데 이 통풍이라는 게 왠지 느낌상 겨울에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여름 통풍이 더 무섭다고 하신 건 뭔가요? 가장 큰 이유는 땀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 600 내지 800ml 정도의 땀을 흘리는데 여름엔 무려 2 내지 3리터의 땀을 흘리거든요.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액 내 수분량이 줄고 상대적으로 요산이 늘어나게 돼 많아진 요산이 관절 부위에 쌓이며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평상시에 물이나 음료수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 혈액 내 수분을 잘 챙겨야겠네요? 물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음료는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음료에 과당 함유량이 많으면 요산 수치를 높이고 통풍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시원한 맥주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아, 너무 좋죠. 맥주의 주성분인 메가에 퓨린이 많아서 요산 수치를 높이고 소변을 통해서 요산이 배출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맥주만 좀 조심하면 되겠네요? 알코올 성분이 혈중 요산 합성을 증가시키고 소변으로 요산 배출하는 것을 억제하므로 모든 종류의 술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와인에 비해서 맥주나 위스키 같은 술이 통풍을 더 잘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희소식인데요? 그럼 저는 앞으로 와인만 먹으면 되겠네요? 와인도 많이 드시면 역시 그 안에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제 주변에도 이제 통풍 환자가 조금 있긴 있는데 별로 못 본 것 같긴 한데 많은가요? 그럼요.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상당수의 경우가 통풍 때문인걸요. 그 통풍성 관절염은 첫 번째 엄지발가락이 시작되는 부위, 발등, 발목, 무릎 등 다리의 관절이 벌겋게 붓고 그리고 열나고 심하게 아프기 때문에 다리를 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 통풍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2년 26만 5,065명에서 2017년 39만 5,154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20대 젊은 통풍 환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20대 환자는 왜 많아지고 있는 걸까요? 많은 스트레스와 잦은 회식으로 과식과 과음이 빈번하고 또 통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이 젊은 층에도 증가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들은 풍월에 의하면은 이게 통풍이 잘못 내비두면 합병증으로 이어진다고 들은 것 같은데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급성 통풍성 관절염은 염증 가라앉히는 치료를 먼저 한 후 대부분의 환자에서 요산 수치를 낮추는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아, 생활 습관의 개선. 아, 이거 건강에서 늘 강하게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생활 습관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밀당을 잘 하셔야 하는데요. 밀당. 네, 먼저 멀리 밀어두셔야 할 생활 습관은요. 되도록 술은 마시지 말아야 하는데 특히 통풍이 있는 분들은 치매는 위험하고요. 간, 곱창, 순대 같은 동물의 내장이나 등푸른 생선, 소고기, 돼지고기처럼 퓨린이 많은 음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당이 많은 음료 또한 통풍을 유발할 수 있어 멀리 미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빼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뭘 먹지? 지금 생선도 빼고 순대도 빼고 내장도 빼고 과당, 음료 다 뺐는데. 그럼 바짝 당겨야 되는 생활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적절한 운동으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필요합니다. 하루 한 잔 내지 3잔의 커피는 항산화 성분으로 인해 통풍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니 적정량의 커피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리와 체리 주스,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 섭취 등은 당겨와야 할 생활 습관입니다. 이 당겨와야 되는 생활 습관 중에 이 커피 2-3잔 요거 아주 저한테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아, 좋네요. 밀당의 고수가 돼서 통풍을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장현규 선생님께서 아주 잘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메디컬 토크쇼 닥터하우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치과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전문의 김민유입니다. 이번 주제 말씀해 주시죠. 치아 순환시대 여름 당신에게 찾아온 치주염 주의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왜 여름을 치아 순환시대라고 하신 겁니까? 여름은 기온이 높아지고 습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러면 땀의 증가와 더불어 몸속 수분을 빨리 잃게 됩니다. 이러한 수분 감소로 인해 침 분비 감소가 일어나고 그러면 구강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탄산음료와 아이스크림 등의 음식물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치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 그렇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름이 치아 순환 시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치주염 주의보도 찾아왔다고 하셨는데 이건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가요? 네, 치주질환이고요. 치주질환은 크게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치은염은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에 생기는 염증으로 치주질환의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의 주제인 치주염은 치은염에서 더 악화된 염증으로 치아와 잇몸뼈 사이에 염증이 크게 발생한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상태일 때는 치은염이고 이제 좀 더 심각한 상태는 치주염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런 셈이죠. 네, 증상으로 비교하면 좀 더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데요. 치은염은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잇몸이 빨갛게 붓고 가벼운 출혈이 일어나는데 치주염으로 악화됐을 때는 심각한 구취는 물론 심화되면 잇몸 뼈가 녹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만 들어도 좀 무서운데요. 이런 환자분들이 많나요? 그렇습니다. 21년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치주질환으로 치과를 찾은 환자는 1,637만 2,879명으로 다빈도 외래 상병 중 가장 많은 환자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흔히 저희가 아는 감기보다도 더 많이 걸렸던 거죠. 다음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아파서 음식물을 씹기가 힘들다는 증상으로 내원한 한 60대 여성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오른쪽 아래 어금니 주변으로 치주염이 악화돼서 염증이 심하게 진행되었고 잇몸 뼈도 녹고 치아가 흔들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치주염 때문에 치아를 이제 빼면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치주염으로 발치된 부위는 우선 남아있는 염증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뼈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나사 부분을 잇몸 뼈에다가 심고 그 위에 이제 크라운을 얹게 되는데 얹기 전에 이 지대주라는 구조물을 통해서 체결을 하고 마지막에 크라운을 씌워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최홍만 씨 정도 될까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임플란트 시술이라는 게 무섭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안 하고 싶은데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치은염과 치주염 등 치주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치아에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치태라는 세균막 때문인데요. 이게 잘 제거되지 않고 단단하게 오래 가면 치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 식사 후와 그리고 취침 전에 규칙적이고 올바른 양치질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올바른 양치질. 제가 그래도 양치를 좀 잘하는 편인데 제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잇몸이 마사지 된다는 생각으로 강하게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렇게 해주는 맞습니까? 약간 비슷하긴 한데 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양치질을 하실 때는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에 칫솔을 비스듬하게 45도 각도로 올려두시고요. 빗자루질을 하듯이 손에 힘을 빼고 가볍게 쓸어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예방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치과에 1년에 2번 정도는 내원하셔서 정기검진하고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치주염 예방에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치아 순환 시대라고 하는 이 여름철에 치주염 주의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김민유 선생님께서 아주 잘 알려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도 닥터하우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제 혈당과 당뇨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혈당학교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인 수업 시작 전에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정혜 산부인과 전문의,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그리고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식품생명공학 최은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혈당학교를 찾아온 전학생이 있습니다. 혈당관리법을 배우기 위해서 학구열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쌍절곤 배우 장정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야, 교복이 잘 어울리나요? 잘 어울리세요. 잘 어울리세요. 그래서 45년 만에 예. 입어봤어요. 아니, 그리고 오늘 웬 머리에 이렇게 힘을 주고 나오셨어요? 네, 오늘 그 힘을 조금 빼가지고 한 2층 정도 되지 않을까.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요번에요. 제가 이제 요즘 이 나이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이제 도전하는 마음, 또 새롭게 일 시작하는 마음, 또 뭔가를 배우는 마음. 네. 저 요즘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나이에 배운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뭔가를 위해서 도전한다는 거 상당히 젊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혈당학교로 전화 네, 온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혈당학교 오늘 수업 주제부터 알고 가죠. 오늘 수업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 수업 주제입니다. 100세 시대 100점짜리 혈당관리법입니다. 아닌 게 아니고 요즘에 이제 혈당 관리 안 하는 분이 없을 정도로 주변에서 당뇨 걸렸다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네, 뭐 저도 아버지가 네. 당뇨셔서 집에서 사실은 뭐랄까 이제 일상이 된 듯한 느낌? 당뇨와 함께 살아가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어떠세요? 장정희 씨 주변에도 좀 있어요? 아유, 그럼요. 아무래도 당뇨는 가족력을 무시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다 당뇨였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볼 때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많이 열심히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당뇨 환자가 대체 어느 정도나 돼요? 그 수치가 있을까요? 당뇨 환자가 어느 네. 정도나 되는지. 네, 지난 12일 대한당뇨병학회가 팩트시티 2022년 확장판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2020년 기준으로 국내 30세 이상의 당뇨병 유병자가 6명 중에 1명,
굉장히 많죠. 570만 1000명에 도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위험군인 당뇨 전 단계 인구도 30세 이상에서 약 1,400여만 명으로 추산을 했는데요. 이를 당뇨병 유병자와 합하게 되면 약 2천만 명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야, 당연히 1000만 시대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2천만 시대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네. 특히 조심해야 될 연령이 있습니까? 네, 우리 당뇨 발생 연령대별 추이를 봐보면요. 우리 그래프를 준비했는데 그래프를 한번 봐보시면 남자 같은 경우에 젊을 땐 괜찮다가 50대가 되면서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대부터 차차차차 늘기 시작해서 70대에 급증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조금 나이 먹어서 이제 중년, 중장년 이후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유가 나이살이 붙으면서 이제 비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당뇨병에 잘 걸리게 되고요. 나이가 들면 일단 대사율도 좀 떨어지게 되고 전체적인 기능이 약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게 되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기능도 떨어지고 췌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당뇨병에 잘 걸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교복까지 차려입고 여기 혈당 학교 문을 열었잖아요. 네,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이상 성인 6명 중에 1명이 당뇨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언제 내일로 닥칠지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혈당 학교에서 100세 시대 당뇨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땡땡땡 혈당 학교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거부터? 잠깐만요. 어떤 거부터 배워볼지. 자, 혈당 학교. 진짜 학생이 된 것 같아요, 느낌이. 네. 1교시 주제는요. 와, 바로 이겁니다. 비만 당뇨 대 마른 당뇨. 이 종은 제가 정말 학교 다닐 때 실제로 들었던 종이 울리네요. 마른 당뇨 대 아니, 비만 당뇨. 예, 저는요 마른 당뇨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당뇨 있는 분들은 살이 좀 있지 않아요? 살짝 그러니까. 약간 뚱뚱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거는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물질이 인슐린의 저항성을 높여 나가기 때문인데요. 인슐린은 혈당을 분해해서 세포나 근육 등 각각 필요한 곳에 당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작용을 체지방이 방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 속에서 계속 혈당은 높아 있는 상태인데 세포나 근육은 계속 배고프다는 신호를 주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음식을 또 섭취하게 되면 역시나 혈액 속에서만 당분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도비만의 환자에서 건강한 사람보다 당뇨병의 유병률이 약 4배 정도 높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 비만일수록 당뇨 발병률이 높다. 결과적으로 비만인 사람들이 당뇨 확률이 높다는 건데 마른 당뇨, 마른 분이 당뇨가 왜 걸리는 거예요, 이게? 네, 그 이유는요. 아마도 이제 체장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 한국인은요, 서양인에 비해서 체구가 작죠. 그래서 인슐린 분비하는 체장의 이제 사실 크기도 작습니다. 또 문제는 이 인슐린 분비하는 실제 이제 체장의 베타 세포의 분비 기능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요. 서양인보다 한국인의 체장의 크기가 12.3% 정도 작은 반면에요. 이 체장 안에 있는 지방의 함량을 보게 되면 서양인보다 22.8%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사실 보게 되면 같은 시체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사실 이제 서양인보다는 한국인이 체장 크기가 작지만 또 지방의 함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먹는 양과 상관없이 이 사실 인슐린의 분비 양이 전반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러면 체격 조건에 따라서 췌장의 크기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체장이 사실 신체가 작으신 분들은 체장 크기가 작겠죠. 하지만 인슐린의 분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되는데요. 서양에서는 사실 비만으로 인해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보통 이제 당뇨의 원인으로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데요. 사실 근데 한국인의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의 분비가 이제 적은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는 것이 이제 당뇨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마른 당뇨 얘기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한국인은 마른 당뇨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추세가 좀 바뀌었습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에는 이제 비만하지 않은 당뇨 환자의 비율이 63.5%였는데요. 2000년대 이후로는 이 비율이 5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최근인 2015년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처음 당뇨의 진단을 받은 이제 환자 중에 과체중 혹은 비만을 보인 비율이 이제는 77.3%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과체중인 사람들이 더 당뇨에 잘 걸리는 시대가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우리가 가뜩이나 췌장이 작아가지고 마른 당뇨가 올 가능성도 높은데 최근에 또 살까지 막 찌고 있으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이거?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마른 당뇨가 많았다고 하면요. 최근에는 사실 비만이 이제 사실 원인이 되는 이 당뇨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사실 당뇨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최근에는 사실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 있고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 자체가 인슐린은 분비가 되지만 인슐린 자체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이 이제 사실 인슐린 저항성이고 이로 인해서 사실 당뇨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또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비만이 있다고 하면 사실 당뇨병뿐만 아니라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도 꾸준히 해야 하는 거고요. 자, 이어서 혈당학교 2교시 수업 주제는요? 2교시입니다. 당뇨 환자 주의 필요, 저혈당입니다. 저혈당 사실 많이 들어봤거든요. 정확히 어떤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혈당을 들어보셨지만 정확한 사실 이제 정의를 잘 모르시는데요.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가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보다 적은 상태를 이제 저혈당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이제 혈당 수치가 한 7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개인차가 있지만 저혈당 증세들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기에는 초기에는 약간의 배고픔이나 떨림 혹은 뭐 식은땀이나 어지러움이 발생하다가요. 점점 더 심해지면 두통이나 졸음 혹은 뭐 화가 나거나 불안감, 심한 경우에는 의식까지 소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아니 지금 증상 딱 보니까 화남, 뭐 이렇게 짜증 이거 그거잖아요. 그냥 배고프거나 그 당 떨어졌다. 그렇죠. 이럴 때 오는 증상 꼭 고대로 것 같은데요, 이게. 맞아. 식은땀도 나고 막 그러는 거. 네. 그래서 그 달콤한 거를 그 입에 한번 넣으면 그쵸. 당이 충전되는 느낌이 들고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를 해냈다는 그런 기분이. 짜증이 눈 녹듯이 녹아. 맞아. 맞아요. 그래서 뭐 당 떨어졌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한 번쯤은 써봤을 텐데 이런 증상도 저혈당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보통은 이제 이런 증상들이 혈당이 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증상일 수 있는데요. 실제 이제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저혈당 이제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는 혈당이 떨어지더라도 공복 상태에서 혈당이 떨어지더라도 이제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이제 나오면서 사실 혈당을 조절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제 혈당약, 혈당을 조절하는 약제를 드시기 때문에 저혈당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저혈당 쇼크까지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실은 이제 문제는 근데 일반인 경우에도 만약 드시는 약이 있는 경우 혹은 너무 이제 소식하거나 이제 사실 활동량이 너무 과한 경우에는 저혈당 증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가볍게 이제 저혈당 증세가 있을 때 당이 함유된 음식을 먹게 되면 이렇게 혈당이 다시 정상화되면서 사실 이제 이런 증상들이 완화되게 되는 거죠.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언제 저혈당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특히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는 식사와 식사의 간격이 멀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식사를 뭐 바빠서 못했다거나 건너뛰는 경우, 그다음에 잠깐 먹느라고 너무 간단하게 식사를 해서 양이 적었던 경우, 식사 전에 운동을 많이 했거나 평소에 갑자기 운동량을 늘린 경우, 그리고 빈속에 술을 드신 경우, 이런 경우가 생활 속에서 떨어질 수 있고요. 또한 이미 당뇨병 치료를 하고 있는 인슐린을 주사를 맞고 있거나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이 아까 주사를 맞았는데 또는 약을 먹었는데 깜빡하고 다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드시는 경우에 급격한 저혈당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 혹시요 그 당뇨병 환자에게 저혈당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의심이 되면 먼저 혈당 체크부터 하셔야 합니다. 혈당 체크를 하셔서 70 이하라고 하면 뭐 사탕 서너 개, 주스나 콜라 반잔 정도, 그리고 설탕 크게 한 스푼 정도를 드시면 응급으로 저혈당을 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시고요. 그렇게 드신 후에 10에서 15분 후에 다시 체크하셔서 혈당을 확인을 하시고 여전히 낮은 상태라면 한 번 더 그렇게 응급처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체크했을 때 여전히 낮다면 그때는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네.
지금 앞에 보면 다 OX판 있죠? 네. 아니, 오랜만에 이제 학교도 오셨고, 1, 2교시 수업도 들었잖아요. 시험 한번 봐야죠, 이제. 뭐야. 아니 근데 이 학교가 원래 1교시 끝나면 좀 쉬는 시간들이 있지. 그다음에 2교시고 이런 거지. 중간에 도시락도 먹어야 되는데. 2교시하고 바로 또 바로 시험에 중간고사. 들어가겠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을 참 오랜만에 듣긴 그러니까. 하는데 저는 이제까지 시험 봐서 잘 본 적이 한 번도 원래 없어요. 학교 다닐 때 학교는 괜찮았어. 시험이 싫었어. 진짜 오랜만에 이거 큰일 났네. 걱정돼. 그래도 시험에 신경을 쓰면 괜찮은 학생이에요. 그나마. 그리고 이제 아예 안 하는 친구들은 시험은 일찍 끝나잖아. 2교시 그것도 좋아하는 애들도 있었어. 야, 그렇게 또 좋아할 수도 있었군요. 네. 사실 뭐 이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고요. 여지까지 들은 것들 잘 집중을 하셨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시험 문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근데 애석하게도 시험 문제는 또 완전히 생뚱맞은 곳에서 항상 이제 시험 문제 드려볼게요. 우리 자가 혈당 측정기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시험지라고 앞에 키트가 하나 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이 시험지 사용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잠깐만, 유통기한이 있었어? 그죠, 유통기한이 있구나. 아니야. 가만 있어봐. 그게 진짜 유통기한이 있었던 거예요? 전혀 몰랐는데. 아니, 근데 유통기한이 몇 달 지난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뭐 음식도 아니고 하니까, 뭐 몇 년 지난 거는 물론 당연히 안 되겠죠.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왜냐하면은, 그 유통기한 좀 지나도, 우리 그 유통기한 한 달 지나 우유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맞아. 얘도 한 달 좀 지나고 몇 달 지나도 아니 그래도 그렇지 비싼데. 유통기한을 왜 정했겠어요. 유통기한 지나면 쓰지 말라는 거지. 자, 하나 둘 셋. X. 네. 저희는 정답은요? 저희는 O. 정답은 X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시험지에 유통기한이 있는지 모르시고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유통기한이 있는 이유는요. 이 유통기한을 지나가게 되면 이 뭐라고 그래요? 측정하는 거에 있어서 에러가 잘 나게 되고요. 이게 정확한 수치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유통기한을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시험지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군요. 네. 그래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사실 측정하기 이전에 빨리 빼갖고 사용을 하셔야지 오랫동안 공기 속에 노출을 시킨다고 그러면 이 역시도 측정값에 좀 영향을 미치니까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보관을 하실 때도 이 보관통 뚜껑을 꼭 닫고 밀폐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바늘을 이용해서 살을 뚫어서 하게 되잖아요. 꼭 손을 한번 깨끗하게 씻고 소독을 해서 그 이후에 측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일단 혈당학교 중간고사 시험 중이에요. 첫 번째 문제는 저와 재용 MC만 1점씩 획득을 했습니다. 다음 문제 이어서 볼까요? 문제 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늘 밥을 드시게 되는데요. 진밥과 된밥 중 어떤 것이 더 혈당을 높이게 될까요? 혈당을 높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진밥 좋아하세요? 아니. 나는 이거는 알 것 같아. 진밥은 우리가 또 밥을 먹을 때 소화가 잘 씹으라 그러잖아요. 당뇨는 잘 씹으라 그래서 진밥은 그냥 웬만큼만 씹고 꿀떡 넘겨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혈당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된 밥은 꼭꼭 씹어서 넘기니까 그렇죠. 도움이 된다.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밥도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진밥과 된밥에 따라서 영향이 있다가 핵심인 것 같거든요. 지금 어쨌든. 근데 여기는 이건 지금 OX 문제가 진밥과 된밥 중 어느 쪽이 혈당을 높일까 이거기 때문에 OX 문제로 바꾸죠. 진밥이 혈당을 더 높인다. 어렵다 지금 갑자기. 진밥 아니면 X 이렇게 그렇죠. 저는 그러면 된밥이 혈당을 더 떨어뜨린다 해서 저는 그러면 X. 진밥이 혈당을 더 높인다. 저는 우등생 따라갈래요. 우등생. 진짜 인간성. 우등생 따라갈래. 여기 우등생이 아닌 것 같아. 이 정답 궁금한데? 헷갈린다. 진밥보다 된밥이 더 낫다. 혈당 관리에. 네. 그러면 O 아니면 X 이렇게 합시다. 네. 진밥보다 된밥이 더 도움이 된다. 그러면 O 아니면 X 이렇게 하죠. 네,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솔직히 제일 시험 볼 때 어려운 게 서술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세모입니다. 세모야. 그러면 다 맞은 거야. 네. 일단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가 잘못된 거야. 이론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진밥이 조금 더 혈당을 높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양의 탄수화물 약 50g을 가지고
그 밥으로 지었을 때 혈당 지수가 69.9지만 네. 죽으로 지었을 땐 92.5로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는 역시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드신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진밥이 된밥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식사를 하실 때 진밥과 된밥 외에 저작 시간이라든지 반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그 두 가지만으로는 비교가 어렵고 그래서 예측은 할 수 있으나 정확히 답변을 드리긴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진밥 좋아하세요? 된밥 좋아하세요? 전 진밥 좋아해요. 진밥 또? 예, 예. 또 박사님은? 저요? 밥이나 잘 챙겨 먹으면 됐죠. 술대로 먹어야지 그 어떻게 가려. 된밥. 저는 약간 진밥. 선생님은? 저는 된밥 좋아합니다. 된밥. 저 된밥 좋아. 된밥. 저도 된밥 좋아합니다. 여기 된밥이 많구나. 된밥 이게 보니까 나이 차이네.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은 진밥이고 젊은 사람들은 된밥이네. 아, 그러네.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게 가는구나. 야. 자, 마지막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도 한번 주시죠, 네. 서준 선생님.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바로 불면증은 혈당에 영향을 줄까요? 준다면 O 아니면 X인 거예요. 당연히 주지 않을까요? 불면증은 혈당에 영향을 주겠지. 단을 다 오자면 주겠지. 이게 밸런스가 깨지니까. 그래, 아니요. 아니, 잠은 만병통치약이에요. 아니. 아니, 불면증이 당에 영향을 주진 않죠. 불면증 때문에 먹는 야식이 영향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불면증은 영향이 없다. 그래요? 아니야, 자야 돼. 아니야. 나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해요. 오. 차 박사님만 X고. X. 연관이 있어요. 네. 자, 어떻습니까? 네, 정답은요. O입니다. 영향을 당연히 줍니다. 네, 불면증은요, 당뇨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잠을 푹 자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 이 코티솔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 코티솔 호르몬 자체가 이 인슐린의 기능에 사실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사실 숙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이게 불면증이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 혈당이 굉장히 좀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숙면을 취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교수님 저는 사실은 머리만 닿다 하면 잠을 잘 자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차에서 뭐 촬영하다 보면 쉬는 시간에 잠깐 잠들고 대기실에서 잠깐 자는데 자고 나면은 몸이 좀 깨어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좀 건강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게 이제 틈틈이 푹 주무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수면의 질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중간에 약간 쪽잠을 자시는 것보다는 수면 시간을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밤 사이에 10시 이후에 푹 주무시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잘 자시는 게, 주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이 들고 그리고 똑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급적이면 자는 동안에는 숙면을 취하시는 게 좋고요. 좀 어두운 환경에서 주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일어나셔서는 아침에 햇빛을 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금식하는 습관, 그리고 침실은 조용하고 그리고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도 이 당뇨를 예방하는 수면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뇨뿐이 아니고 진짜 모든 그 우리 몸 이렇게 회복하는데 잠만한 게 없죠. 맞아. 모양이죠. 네. 그래서 중간고사 성적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성적일 때 최단 박사님이 꼴등입니다. 이거 봐. 사람 무시, 뭐, 나 옆에서. 빵점 맞았어, 빵점. 아이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박사님이 방심했네. 문제를 만들어만 봤지 푼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유, 참. 난이도가 많이 높죠. 어렵더라고요, 이게. 아리까리해요, 이게. 헷갈려. 자, 상심하시긴 아직 이르고 네. 이제 체육 시험이 남아있어요. 체육 시험. 체육 시간 제가 학교 다닐 때 체력장. 가장 좋아했던 시간입니다. 우리 그때 학력고사 때 체력장이 20점이었던가? 20점. 그죠? 20점. 네. 꽤 높. 학력고사. 일단 그건 맞고 들어가는 거였는데. 네. 자, 체육 시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걸 배울까요? 자, 혈당학교 체육 시간 수업 주제는요. 목을 살펴라입니다. 근데 우리 혈당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다가 갑자기 목을 살펴라? 이거 뭐 호흡기 관련 질환도 아니고 어떤 얘기예요? 네. 목 생각하니까 아마 기관지를 먼저 생각하신 것 네네. 같은데 우리가 살펴야 될 거는요. 목의 둘레입니다. 목의 둘레. 흔히 뭐 체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뱃살이 얼마큼 나왔냐, 허리 둘레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마른 비만을 예방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허리 둘레를 막 재볼 수는 없지만 손쉽게 우리가 매일매일 이 목은 볼 수 있잖아요. 허리 둘레가 두꺼워지면 목 둘레도 같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요?
이와 관련된 연구도 있었는데요. 목둘레가 2cm 증가할 때마다 당뇨 위험도는 남성 같은 경우에 1.75배, 여성은 2.1배 증가했다는 게 확인이 됐을 만큼 평소에 이 목둘레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 목둘레가 어느 정도야 그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는 직접 좀 재보기 위해서 세 분을 좀 한번 앞으로 이제 초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이재용 MC님 그리고 아까 빵점 맞은 차윤환 박사님 그리고 장정희 배우님 같이 한번 좀 나와서 봐보실까요? 저도요? 네, 같이 한번 빨리 나와주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일단 목둘레가 두꺼워진다. 이게 사실 되게 건강의 상징일 수도 있는데, 그러게. 근데 일변에 보면은 혹시 또 상체 비만에 의해서 이 목둘레가 두꺼워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분 한 분 일단 목둘레 몇 센치인지부터 좀 재볼게요. 네. 목둘레가 두꺼워지면 굵어지면 네.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높아지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이것도 시험이라고 괜히 고민하네. 걱정되고. 좀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 마이크가 있으니까 이것도 네, 살짝 그거 감안을 할게요. 네. 네. 자, 지금 요 정도 얼마예요? 이렇게 한 38 정도 나왔습니다. 38. 네. 우리 소원장 이거 하나씩만 좀 작성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자, 이제 저 최대한 목을 빼갖고. 네. 서 박사님은 좀 굵을 것 같아. 근데 원래 봐도 굵어요. 원래 굵은 사람도 있는데. 자, 그 액션 스타 누구죠? 야, 그분은 굉장히 굵잖아. 운동하는 분. 우리 차윤환 박사님 43 나왔습니다. 야, 1등이야. 43. 야. 네. 아니 1등 할 게 따로 있지. 1등이야, 1등. 그게 1등이라고 좋아합니까 지금? 근데 원래 굵으니까. 이제 이게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다르니까. 다르죠. 예. 아우, 근데 딱 보기에도 이야, 이렇게 30 나왔습니다. 30이면 여자가 30이면 뭘. 앞에 기분 좋네. 뭐 우리 이재용 일단은 MC님 38. 네. 우리 차 박사님 43. 나 43번이야. 우리 장정희 선생님 네. 30입니다. 아우, 아주 기분 좋네. 아유. 이게 계속 달고 있을게요. 이거. 네. 남성 같은 경우는요. 39에서 40. 일단 우리 차 박사님 벌써 43이잖아요. 40 넘어갔다. 그럼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36을 기준으로 잡거든요. 선생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거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게 목 굵기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야, 이제까지 우리 배 두께만 그러니까 항상 그 목둘레만 신경 네. 썼는데 이제는 목둘레도 신경 써야 되겠네. 배가 안 나와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또 아니구나. 목에서 또 확인해 볼 때가 있어요. 네. 또 목 둘레만 살펴볼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목 뒤에 있는 선을 또 살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원래 그 와이프한테 반할 때 그 목선이 뒷선이 이쁘더라고. 그거 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목선 말고요. 목 뒤에 보면 흔히 우리가 때라고 착각을 하는데 거뭇거뭇하게 여기 이렇게 있지. 검은 선이 형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 그럼 한번 저런 거, 저렇게? 그런 식으로요. 저런 네. 거. 있나?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보면은 그냥 줄하고 요 때같이 뭐 있는 게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죠 이게? 가볍게 한번 좀 봐볼게요. 우리 세 분 다. 네네. 그거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카메라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봐볼까요? 네. 우리 일단은 못 봤는데. 이재용 MC님도 네. 아니 가끔 지하철 같은 거 타고 다니다 보면은 어르신들 중에 계셔. 때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안 닦였나 이렇게. 차 박사님 같은 경우에 살짝 여기 봐보시면 목 뒤에 있어. 운동을 많이 해서 탄 건지 뗀지 때가 모르겠지만 탔어. 아이. 여기에 보면 살짝 있습니다. 차 박사님은 살짝 있습니다. 선이. 네, 선이 살짝 나와 있는데 진짜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있어? 되겠다. 이 뒤에 목선이요. 사실 때도 아니고 타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 목선은 우리 흑색 가시세포증이라고 합니다. 흑색 가시세포증. 저분은 심하네. 네. 이게 대칭적으로 신체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주로 목 뒤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이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 흑색 가시세포증이 발견이 되면 당뇨뿐만이 아니고 이제 성인병 등 각종 우리 기능성
질환에 걸려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박사님 평소에 또 이제 운동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시험 빵점을 받은 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목 굵기에 변화가 없는지 또 뒷목 색깔에는 변화가 없는지 그거 관찰을 좀 해보셔야 되겠네요. 처음 배웠어요, 이거는. 이게 당뇨의 조짐이라니까. 네, 당뇨의 조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1교시 체육 시간이었고요. 모산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서동주 선생님. 네. 두 번째 체육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무대에 또 체육 모드로 서야지 또 체육 모드. 네, 목둘레를 재셨으니까요. 이제 조금 움직여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운동법을 좀 소개할 텐데요. 이 사실 당뇨와 목둘레가 굉장히 연관성이 크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목둘레가 굵은 게 사실 상체 비만, 사실 복부 비만과도 연관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복부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운동법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이렇게 서서 일단은 팔을 이렇게 양팔을 모아서 이렇게 쭉 상체를 핀 상태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요. 상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좌우로 다리를 틀어줄 건데요. 그냥 틀어주는 게 아니라 점프를 하면서 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 예전에 약간 춤추는 거 있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추면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요. 아침이니까 신나는 노래와 함께 노래에 맞춰서 한번 춤을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벌써 힘들어. 힘들죠? 생각보다 굉장히 되게 힘들어 생각보다. 그러네.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네. 이 노래에 맞춰서 아마 하시면 생각보다 운동량이 굉장히 많은 걸 느끼실 거예요. 쉴 틈이 없어 이거. 네, 상체를 고정하시고 이거 오랜만에 재밌네. 상체를 고정하시고 좋아요. 네, 하체를 이거 무릎 안 좋은 분들은 하면 안 되겠어. 좋아요. 야, 다 잘하시네요. 굉장히 헉헉해져요. 사실 만만치 않아. 이게 점프를 해주면 장운동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이제 뭐 변비나 이게 숙변이 있는 분들이 좀 이제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하체를 또 계속 쓰시니까 그만큼 혈당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간단한 운동법으로 소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잠깐 했는데도 헉헉대고 운동량이 제법 됩니다. 도시락 먹으러 가자. 자, 우리 숨도 돌릴 겸 해서 이번에는 당뇨 관리를 평생 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만나고 오겠습니다. 올해 61살의 고영애 씨. 중년에 접어들면서 부쩍 건강이 신경 쓰여 꼬박꼬박 건강검진을 받고 있답니다. 그런데 당뇨 전 단계를 판정받았어요. 혈당도 조금 올라가 있고 대상포진이 좀 있어가지고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또 염려스러워서 한번 검사를 받아봤는데 아니라 다를까 뭐 당뇨 전 단계라고 해서 저도 되게 놀란 적이 있어요.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고 걱정이 많다는 영애 씨는 첫째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같이 게요. 같이 게. 아이고 빨리 얼마나 된다고. 같이 해야 빨리 하자. 손주까지 봐주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늘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도 애들이 순해가지고 그래도 네가 키우기가 훨 나은 거야. 아유 어머니가 봐주시니까 수월하지. 감사하긴 한데 어머니 자꾸 건강 그때 안 좋아지셔가지고 등에 뭐가 나가지고 따끔거려서 난 대상포진인지도 몰랐지. 너네들이 대상포진이 나고 빨리 응급실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니까 근데 조금만 늦었어도 진짜 그러니까. 진짜 꼭 그 FM 인간처럼 아침 일찍 새벽에 아니면 6시쯤 일어나서 기름진 거 전혀 안 드시고 뭐 술, 담배 전혀 안 하시고 항상 일찍 주무시고 어떻게 어머니 같은 사람이 당뇨 전 단계지?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평상시 저는 운동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음식도 안 좋은 건 가려 먹고 건강에 뭐 제가 뭐 약을 먹고 뭐 당뇨 전 단계 올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죠. 제 친구 하나가 당뇨 합병증으로 한 2년 전에 좀 그렇게 된 친구가 있어요. 그냥 진단 받았을 때 바로 그 친구가 떠오른 거예요.
나도 친구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너무 막 놀랬죠.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은 이후 더욱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하기로 결심했다는 영애 씨. 요즘 걷기 운동은 하루도 빼먹지 않는답니다. 코로나 전에는 엄청 운동 많이 했죠. 근데 코로나 오고 운동을 못 해가지고 당뇨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신경 쓰고 운동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뇨 체크해보면 약간은 좀 내려간 듯해요, 수치가. 그래서 너무 좋아요. 건강의 중요성을 실감한 이후 예전보다 2배로 관리에 아주 그냥 힘을 쓰고 있다는데요. 운동에 이어서 식단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운동도 좋지만 그래도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탄수화물 섭취를 조금 줄이고 채소 위주로 먹으려고 채소 사러 왔어요. 꼼꼼하게 식재료를 고르는 모습을 보니 그녀의 식습관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점심엔 채소와 과일을 이용해 밥상을 차린다는데 비트는 늘 잊지 않고 챙긴답니다. 이게 당뇨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다고 해가지고 늘 이렇게 비트를 챙겨서 먹고 있어요. 깍둑썰기한 비트를 찜기에 넣고 15분 정도 쪄주는데요. 비트를 충분히 익혀서 요리하는 게 핵심이랍니다. 생으로 먹으면 배탈도 나고 설사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근데 익혀서 먹으면 단맛도 있고 먹기가 부드러워서 이렇게 쪄서 먹어요. 익은 비트는 믹서기에 넣고 물과 함께 잘 갈아주면 되는데요. 비트를 이렇게 미리 갈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쓸 때마다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서 먹으면 편리하니까 그렇게 두고 먹어요. 여기에 사과, 토마토 등 좋아하는 과일을 넣고 한 번 더 곱게 갈아주기만 하면 먹기도 편하고 보기에도 예쁜 비트 주스 완성! 남은 과일과 채소는 요거트에 넣고 버무려 샐러드로 활용을 한다는데요. 영애 씨만의 건강 밥상이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은혜야. 네, 어머니. 이거 주스 마시자. 이게 뭐예요? 한번 먹어봐. 내가 만들었어. 색깔 예쁘다. 그래? 근데 맛은 어떨지 모르겠어. 비트 들어간 거. 시어머니가 만든 비트 건강 주스. 며느리의 입맛에도 잘 맞아야 할 텐데 과연 며느리의 평가는? 갈아서 조금 나을 거야. 상큼하다. 색깔 너무 예쁘지? 며느리의 입맛에도 합격! 알콩달콩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며느리가 아니라 정말 엄마와 딸 같은데요. 서로를 위하는 고부간의 모습이 참 보기가 좋네요. 생각보다 괜찮다. 그래? 진짜로. 코로나 때문에 운동도 못하고 애기 보는데 좀 건강은 좀 어때? 힘들어하더만 전반에 보니까 아이고 피곤해 하고 그 잠을 아침에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커피를 몇 잔씩 먹어야지 안 그러니까 커피를 달고 살더만.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어. 젊었을 때는 몰라. 내 나이 먹어봐야 너도 알거든. 그러니까 좀 챙겨서 자주자주 먹어. 나 대상포진 코로나 오고 대상포진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한 거거든. 근데 요새는 많이 좋아졌어. 운동도 하고 뭐 이것저것 잘 챙겨 먹으니까. 그리고 영애 씨가 식후에 꼭 챙기는 게 하나 있답니다. 은혜야, 너도 이거 하나 먹어. 이게 뭐예요? 이거? 젊었을 때 좋은 거 많이 먹어야 돼. 이거 먹으면. 컵에 든 진한 갈색 빛깔의 액체. 영애 씨, 대체 뭘 드시는 겁니까? 이거 흑염소예요. 제가 대상포진도 있고 당뇨도 있고 그래서 거의 매일 챙겨 먹다시피 해요. 꾸준한 관리로 어제보다 더 건강한 오늘을 꿈꾸는 영애 씨. 당뇨란 게 무서운 병인데 좋은 음식 먹고 운동 꾸준히 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손주들하고 잘 지내는 게 제 바람이에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길 바랍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당뇨에 맞서지 마라. 당뇨는 살살 달래면서 평생 같이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번에 차윤환 박사님 건강 팁 한번 화면으로 먼저 볼까요? 네, 차윤환 박사의 건강 팁은 흑염소 진액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무덥고 좀 지칠 때 이제 날 네. 더워진다고 하는데 뭔가 몸보신 좀 보양식 좀 먹어야겠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이때 이제 많이 언급되죠. 옛날에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흔이 되기 전에 염소 3마리만 먹으면 잔병 치레가 없다. 예, 이런 말 많이 듣는데 진짜 그런가요?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름철 되면 산복이 오고요. 그러면 이제 몸 좀 보양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는데 이 장마가 오기 전인 요때도 좀 보양을 하실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원기 회복 보양식으로 유명한 거 그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흑염소죠. 우리가 이제 영양적으로 봤을 때요. 흑염소 진액에는요. 항산화 성분이 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면역력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많은 관심을 몇 년 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흑염소 진액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자, 안토시아닌은요, 면역력을 향상시키고요,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고요. 그래서 흑염소 진액, 또 흑염소 이런 것들이 예로부터 대표적인 여름 보양식으로 꼽힌 게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체력이 떨어졌다 이러면 보양식 찾게 되는데 이 흑염소가 대표적인 여름 보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흑염소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여자한테 좋아. 맞아. 네, 그런 얘기 있거든요. 네, 이제 네, 특히 맞아. 중년 이후 여성분들에게 참 좋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 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중년 이후 여성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피로해지고 점점 무기력해지면서 우울감이 올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이 흑염소, 이 속에 들어있는 아연이나 칼륨, 무기질 같은 것들이 풍부하고요. 또 우리한테 필요한 다양한 필수 영양소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 해소와 원기 회복 등에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체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렇구나. 아유, 맞아요. 그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야 노화를 막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맞아요. 그게 좋은 거구나. 네. 문헌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동의보감에서는 이 흑염소를 고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흑염소를 먹게 되면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보양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기력을 회복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기운을 끌어올려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려줄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다는데 저희가 또 안 먹어볼 수 없죠. 이 앞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냄새는 한약 냄새고. 이게 딱 먹었을 때 이게 보약 먹는 느낌이 있어요. 몸이 건강해지는. 옛날에 먹던 맛이 나는데요. 옛날에 먹던 맛. 네. 사랑받으셨네요. 한약재. 근데 이게 안토시아닌이라고 그랬잖아요. 안토시아닌은 뭐 포도나 뭐 이런 검은색 나오는 거. 예, 맞습니다. 요즘 이제 블랙푸드라는 음식들이 있는데 이 블랙, 즉 짙은 색을 띠고 있는 식품들이 몸에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블랙을 일으키는 주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토시아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검은색을 내는 수용성 색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토시아닌인데요. 이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몸에 다양한 나쁜 영향을 주는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항산화를 일으켜서 우리 신체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당연히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또 우리가 피로하게 되면 몸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누적이 되면은 우리 몸속에 노화, 염증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은 다른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면은 정말 노화가 방지되는 건가요?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숨을 쉬고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이 활성산소의 생성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활성산소가 생겨도 몸에서 제대로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 제거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적절한 식품을 섭취해서 몸에서 제대로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흑염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사실 육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 지방을 좀 걱정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흑염소 같은 경우에는요, 돼지고기나 이제 소고기 같은 다른 육류에 비해서 지방이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육 건강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단백질 섭취인데요. 그 이유가 근육이 줄게 되면 당뇨병이나 고혈압, 대사증후군 등 이런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해서 사망 위험 또한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예, 근육이 이게 하는 역할이 에너지 저장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이 에너지의 비축 능력이 떨어지면서 쉽게 피로해지고 이로 인해서 어지럼증을 느낄 뿐만 아니라 기초대사량이 감소해서 살이 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요, 근감소증이 걸리게 되면 이 당뇨의 합병증이 이제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육과 혈당 조절, 이게 확실히 좀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당뇨병과 관련된 흑염소의 대표적인 성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흑염소 진액의 주요 첫 번째 성분은요, 바로 아라키돈산입니다. 아라키돈산. 아라키돈산? 아라키돈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뭐 아라키돈산 나 알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아니, 근데 아라키돈산이 어떻게 당뇨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일단 아라키돈산은 우리한테 필요한 3가지 필수 지방산 중에 하나고요. 모유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동물의 세포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 중에 하나인데요. 흑염소는요, 소고기와 돼지의 약 3배 정도의 아라키돈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라키돈산은요, 혈당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인슐린에 재빠르게 반응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데 아라키돈산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라키돈산이 혈당 조절을 돕는 성분인데 그게 흑염소에 풍부하게 있다 이건가 보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당뇨병에 걸린 쥐에게 아라키돈산과 아연으로 구성된 식단을 꾸준하게 공급을 한 후에 봤더니 인슐린의 민감도가 개선이 되었고 그로 인한 혈당 수치의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식단을 중단하고 2주 후에 확인을 했을 때도 혈당이 낮게 계속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슐린의 민감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혈액 속에 혈당을 잘 분해를 해서 세포나 각각 필요한 곳에 잘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혈중의 혈당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라키돈산의 농도와 당뇨병 발생 위험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그런 결과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당뇨병이 없는 중년 남성 2천여 명을 대상으로 19년간 추적 관찰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가 혈중 아라키돈산 농도가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쪽에 비해서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46%가량 낮았다고 합니다. 즉, 혈중 아라키돈산 농도가 높을수록 당뇨병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요.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성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흑염소 진액 주요 성분. 두 번째는요. 칼슘입니다. 네. 자, 흑염소에는 칼슘도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슘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죠? 뼈. 멸치. 멸치. 어렸을 때 많이 먹. 그렇죠. 근데 이제 뼈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뼈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당뇨 관리에도 매우 중요한 무기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칼슘입니다. 자,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이제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이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라면은 칼슘이 췌장으로 들어가서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게 되는데 칼슘 농도가 만약에 낮다. 몸속에 적다. 그렇게 되면은 인슐린 분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나이 들면 뼈 건강을 위해서 그 칼슘을 많이 먹잖아요.
아니 근데 그 뼈 혈당 조절에도 그게 당뇨가 저기가 칼슘이 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네, 이와 관련된 연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와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에 흑염소 추출액을 넣고 이제 살펴봤는데요. 조골세포의 석회화 결절이 유의적으로 증가했고요. 파골세포의 증식은 억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흑염소 진액, 그 밖에 효능도 좀 알아볼까요? 저 아까도 이제 뭐 여성분들,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 참 흑염소가 좋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 이유가 이 흑염소 진액이 갱년기 여성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우울증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흑염소의 주요 성분 중에 하나인 아라키돈산에 같은 경우 연령대인 성인 여성들, 그러니까 이제 갱년기 이성인 성인 여성들을 41세에서 64세 연령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아라키돈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우울증 유병 위험들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네, 흑염소 진액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우리가 이제 역시 뭐니 과유불급 한 번에 너무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섭취 시 일정량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장정희 씨 전화가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학교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참 이렇게 교복을 입으니까 감에도 새로운 거 느꼈고 그리고 배워야 산다. 그리고 꼭 실천해야 산다. 오늘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제가 듣고 열심히 실천하면서 아주 훌륭하게 공부하겠습니다. 훌륭한 선생님. 감사합니다. 가족력도 있으시다니까 관리 더 잘 하시면 거뜬하실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 뭐 건배 한번 아유, 중년한테 좋아요 이거.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요. 오늘 혈당 관리, 당뇨 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날씨 예보 들어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날이 이제 정말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여서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